피터 스완슨, 살려 마땅한 사람들. 미국 범죄 소설가 중 스릴러의 대가라고 불리는 피터 스완슨의 스타일리시한 스릴러 살려 마땅한 사람들은 스완슨의 전작이었던 죽여 마땅한 사람들의 후속작이기도 한데요. 죽어도 싼 사람들을 죽음으로 심판하는 착한 살인자가 등장하는 소설이었죠. 아마 전작이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서 후속작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 권 모두 스릴스릴합니다. 완벽한 살인을 준비하는 그녀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파트너와 완벽한 목격자.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녀의 계획이 완벽하니까요. 하지만 전작에 등장하는 마치 모범택 시를 연상케 하는 릴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들키게 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처음 이 소설을 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전작을 읽지 않아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소설의 흐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이 소설의 구성은 등장인물별로 장이 나뉘고요. 현재와 과거가 번갈아서 이어지니까 헷갈리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 들어봤니? 킴볼.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녀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물었다. 당연하지. 대답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녀가 누구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낯이 익었다. 그래서 순간 어쩌면 그녀가 내 사촌? 혹은 오래전에 헤어져 깡그리 잊어버린 옛 여자친구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녀가 사무실 안으로 한 걸음 발을 들였다. 그녀는 키가 작았고 마치 전직 체조 선수처럼 어깨가 떡 벌어지고 두 다리가 강인해 보였다. 동그란 얼굴에 이목구비, 그러니까 푸른색 눈동자와 앙증맞은 코,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입이 한가운데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었다. 짙은색 청바지와 갈색 트웨이드 블레이저 차림. 지금 막 승마를 하고 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복장이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윤기 나는 검정색 머리카락은 한쪽으로 넘겨두었다. 고등학교 때 상급반 영어 수업을 들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아, 조앤이구나. 나는 그 이름을 지금 막 떠올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는 상담 예약을 하면서 진작 자기 이름을 밝힌 터라 나는 당연히 진작부터 이름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조앤 웨일런이에요. 선생님 수업 들을 때만 해도 조앤 그리브였죠. 아, 그래, 조앤 그리브. 기억하고 말고. 그리고 그땐 킴볼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녀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지런히 배열된 조그만 치아가 드러나자 누구인지 확실히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학창시절에 진짜 체조 선수였다. 주변에서 인기가 많았고 여기저기 끼를 부리고 다녔으며 학업 성적도 평균 이상이었다. 과거에도 이 애가 이렇게 나를 킴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처럼 막연히 불편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다시 만난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다트퍼드 미드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기억은 가능한 한 잊고 싶었다. 헨리라고 부르지 그러니? 헨리라는 이름은 영 어색하네요. 저한텐 아직도 킴볼 선생님 쪽이 익숙해요. 교사 일을 그만둔 이후로 킴볼 선생님이라고 불려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누군지 알고 오늘 상담 예약을 잡은 거니? 몰랐지만 그래도 짐작은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경찰로 일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하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뭐 어서 들어와. 만나서 반갑다, 조앤. 상황이 좀 그렇긴 해도 말이지. 마실 것 좀 줄까? 커피나 차 어때? 아니면 생수라도? 괜찮아요. 아니요, 사실은 안 괜찮아요. 아, 괜찮으시다면 물 좀 마셔야겠어요. 조앤이 딸깍 소리를 내며 병뚜껑을 따고 자리에 앉는 동안 나는 책상을 빙 둘러 걸음을 옮겼다. 늦은 오후 햇볕이 사무실 안으로 비스듬히 비추고 있어서 블라인드 각도를 조절했다. 조앤은 눈을 가늘게 뜬 채 오랫동안 물을 들이켰다. 자리에 앉기 직전 12년 전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 앞에 서 있었던 기억이 짧지만 생생하게 떠올랐다. 긴장한 탓에 겨드랑이가 축축하게 젖었다. 학생들이 지루해하면서도 재단하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허공을 떠돌던 분필가루 냄새마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가족 회전 의자에 앉아 조앤 웨일런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녀는 시선을 살짝 돌리며 입을 열었다. 너무 뻔해서 재민 없어요. 그녀는 내가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맞춰보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나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남편 때문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을 이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자주 들어보신 사연일 텐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거의 그럴 거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그 사람은 뭐든 원하는 대로 행동하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아는데도 아직 증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 진짜로 알고 있는 건 아니죠. 확실히 알게 되면 이혼 소송을 낼 생각이니?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어린애 같은 동작을 보고 있으니 다시 한번 분필 냄새가 떠올랐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정말 짜증나는 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고도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직접 미행해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제 차를 알고 있으니 소용없었어요. 전 단지 확실히 알고 싶은 것 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 말이에요. 외도 상대는 누구인가 하는 것, 그것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요. 둘이서 어딜 다니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써요. 신경 쓰이는 건 오직 그 사람이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뿐이에요. 조앤은 고개를 들고 내 어깨 너머 이 사무실의 유일한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 햇볕이 비치면 유리창에 먼지가 얼마나 내려앉았는지 쉽게 보이는 법이다. 나는 언제 시간이 나면 유리창을 닦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공책을 내 쪽으로 끌어당긴 후 펜뚜껑을 열었다. 남편의 이름과 직업이 뭐지? 이름은 리처드 웨일런이고 부동산 중개업을 해요. 블랙번 공인중개사라는 업체를 경영하고요. 회사 사무실은 다트퍼드와 콩코드 두 군데 있는데 그 사람은 주로 다트퍼드 사무실로 출근을 하죠. 팸 오닐이라는 애가 다트퍼드 사무실의 매니저인데 그 애가 그 사람의 잠자리 상대죠. 그 여자가 외도 상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그녀는 한쪽 주먹을 들고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첫째, 그 애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 유일하게 정말로 예쁘다고 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예쁜 데다가 어리기까지 하죠. 리처드는 그런 사람한테 사족을 못 쓴다니까요. 둘째, 리처드는 거짓말쟁이지만 거짓말을 썩 잘하진 못해요. 제가 팸이랑 바람 피우는 게 아니냐고 추궁한 적이 있었는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외도를 의심해서 그를 추궁한 적이 있니? 그 사람이 과거에도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짜 바람은 말이죠. 그 사람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되도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 협의회에 매년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스트리퍼 같은 사람들과 놀아나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그건 엄밀히 따져서 바람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전 팸 그 애와 친구 사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죠. 그 애가 처음 블랙번 사무실에 취직했을 때 제가 다니는 북클럽에 그 애를 초대했어요. 꽤 여러 번 참석했죠. 그 애가 정말로 독서를 한다고 생각하는 클럽 회원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전 그 애에게 참 잘해줬어요. 심지어 남편의 투자 담당자를 소개시켜줘서 둘이 3달 정도 만나기도 했다니까요. 그 애를 데리고 한잔하러 갔던 적도 3번은 넘을걸요? 그 불륜관계는 언제 시작된 것 같아? 3달 전부터 팸이 제게 문자 메시지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았는데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뻔히 보이는 짓을 하다니 꼭 들키고 싶었던 것 같잖아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테죠? 조앤이 이렇게 말한 것은 2번째였다. 나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털어놓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내 단골 의뢰인은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임시인력사무소와 매번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찾아오는 사무실 아래쪽에 사는 80대 노인 단 2뿐이었다. 내 생각에 2 사람은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마도 네 남편이나 팸이란 여자 2 다 이전에는 외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뜻이겠지. 비밀을 숨기는 데 능한 사람들은 평소에 충분히 연습을 해온 법이거든.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내가 방금 한 말을 곱씹어 보았다. 아마 선생님 말씀이 맞을 테지만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이번이 처음이든 아니든 별로 신경 쓰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심정이 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편보다는 팸 때문에 좀 짜증이 나요. 그 애가 무슨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그 애 졸업반 학생들이 조기 졸업하고 계속 교사일 하셨어요? 그 다음해에는 분명 그만두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화제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나는 솔직히 대답하고 말았다. 세상에, 아니, 다시는 내 발로 그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 끔찍한 심정이었지만 어쨌든 학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것만 마무리한 거지. 이후로 교사 일은 전혀 안 하셨어요? 고등학교에서는 하지 않았어. 가끔씩 평생 교육반에서 성인 대상으로 시를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건 교사 일과는 다르니까. 아시겠지만 리처드 말이에요. 바람 피우고 다니는 제 남편 놈이요. 그 사람도 DM을 다녔어요. 아이들이 다트퍼트 미드램 고등학교를 DM이라 불렀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아니, 그건 몰랐는데 내 수업을 들었었니? 아니요. 선생님 수업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 사람이 상급반 영어 수업에 들어갈 수 있을 리가요. 나는 조앤이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다. 다트퍼드와 미드램 중심지는 콩코드나 링컨만큼 번화한 곳은 아닐지라도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은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니 그들 중 상당수는 고등학교 시절 연인과 결혼할 것 같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애를 만나고 있었니? 리처드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알고 지내는 사이긴 했죠. 진짜 뛰어난 축구선수였으니까요. 실제로는 보스턴에서 사귀기 시작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거기서 1년 정도 살았어요. 그 사람도 보스턴 대학에 다니면서 근처 올스턴에서 바텐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둘은 어디 살지? 안타깝지만 다트퍼드에서 살아요. 사실은 리치의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에요. 같이 사는 건 아니고요. 2 분은 그 집을 우리한테 팔고 지금은
플로리다에서 살고 계세요. 거절하기엔 너무 좋은 제안이었죠. 선생님께서 리치의 뒷조사를 하실 생각이라면 저희 집 주소를 포함해서 이것저것 다 알려드려야겠죠? 조앤은 어깨를 살짝 뒤로 당기고 고개를 들었다. 내 기억에 있는 몸짓이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줬으면 하니?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제가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그저 부인하고 넘어갈 거라고요. 그리하여 우리는 수임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받아야 할 것보다는 살짝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조앤은 과거 내 학생이었거니와 나한테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자 그녀는 리처드의 부동산 사무실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들의 불륜 행위가 오직 근무 시간 동안에만 이루어진다는 확신하는 이유를 내게 말해주었다. 바람을 피우기 가장 쉬운 직종이잖아요. 빈집이 많을 테니. 맞아요. 빈집은 사방에 널려 있고 그 집을 드나들 핑계도 넘쳐나거든요. 얼마 전에 직원들이 서로 잠을 자는 게 발각돼서 직원들이 빈집에 못 가게 했다나 봐요.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뒤 나는 조앤에게 계약 절차에 대해 알려주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메일을 보내 서명을 받고 착수금을 수령하면 비로소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팸을 눈여겨보세요. 그 애가 그 사람이 바람피는 상대예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조앤이 사무실을 나서고 나는 옥스퍼드 스트리트가 보이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혼다 아큐라에 내려앉은 은행잎을 털어낸 다음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바깥 풍경은 근사했다. 나는 책상 앞으로 돌아가 워드를 켜고 새로 맡은 사건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조앤을 다시 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성인이 됐지만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조앤을 마지막으로 알고 지내던 때로 생각이 자꾸 쏠렸지만 그 생각은 차치하고 조앤이 남편에 대해 해준 이야기에 애써 집중했다. 아내 쪽을 미행한 적은 한 번 있었지만 남편 쪽은 처음이었다. 대략 1년쯤 전에 맡았던 사건이었다. 아내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게 아니라 불법 도박을 벌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를 몰아 뉴햄프셔에 있는 포커 도박장에 드나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왜인지 조앤의 남편이 아마도 조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짓을 저지르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섣부른 추정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 되뇌었다. 조사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책을 펼치거나 영화관에 앉는 것과 같았다. 아무런 예상도 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최선인 법이었다.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건물을 나서니 놀랍게도 밖에는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낙엽이 깔린 길을 따라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돈이 들어오는 일을 맡아 기분이 들떴지만 여러 해가 흘러 다시 조앤을 보니 다소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조앤. 조앤은 윈드워드 리조트에 리처드가 와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그의 사촌형 두웨인을 만났다. 그날은 무덥고 벌레가 들끓는 8월의 한 토요일로 부모님, 언니와 함께 보내는 2주간의 휴가가 시작돼 메인주의 해변을 끼고 있는 호텔에서 묵던 첫날 밤이었다. 조앤의 나이는 15살이었다. 두웨인은 커너웩 해변을 산책하고 있던 조앤 곁에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조앤은 길을 쓰고 가족들로부터 떨어지려는 중이었다. 두웨인은 몸이 다부진 10대로 아마도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을 테다. 안녕. 윈드워드 리조트에서 본 적 있어. 두웨인이 말을 걸었다. 여기 막 온 거야? 조앤도 그를 본 적이 있었다. 식당 밖 로비에 놓인 소파에 다리를 떡 벌린 채 앉아 있었다. 삐딱한 자세와 낮은 이마선 때문에 다소
난폭한 사람처럼 보였다. 응, 오늘 도착했어. 조에는 대답하며 계속 걸음을 옮겼다. 아, 그거 안타깝네. 여기 겁나 구리거든. 노인네들밖에 없다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조에는 기본적으로 그의 말에 동의했지만 이렇게 대꾸했다. 여기 해변은 예쁘잖아. 그래, 해변 바위가 멋있지. 그냥 호텔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 야, 좀 천천히 가. 뭔 걸음이 그렇게 빠르냐. 주애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다 보았다. 난 두애인이야. 난 조엔. 저기, 아까 말했지만 여기는 밤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10시쯤 우리 같은 애들끼리 해변에 내려와서 모닥불을 피우고 놀까 하거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부른 거야. 너도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안 와도 되고. 누가 오는데? 대렉이라고 꽤 괜찮은 애가 있어. 여기서는 다 먹은 그릇이나 치우는데 저기 시그렐 레스토랑에서는 웨이터 일도 하거든. 나랑 몇 번 어울려서 맥주를 마셨어. 대마도 좀 하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별 볼 일 없는 애들밖에 없어. 내 사촌 동생도 하나 같이 왔는데 걔는 좀 덜 떨어진 놈이고 그냥 너는 꽤 괜찮아 보이고 파티도 좋아할 것 같아서 말을 걸어본 거야. 생각 좀 해보고. 좋아. 말한 대로 10시쯤 되면 모닥불을 피울 거야. 조에는 나갈 생각이 없었지만 밤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두애인의 말은 사실이었다. 우와, 씨. 그는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말했다. 왔구나. 그는 모닥불 쪽으로 고개를 돌려 웃음을 터뜨리면서 친구들을 향해 소리쳤다. 야, 내가 올 거라고 했잖아. 조에는 맥주를 한 캔 비우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대표로 주니어 대회에 나간 이야기를 잠시 늘어놓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녀는 두애인이 고개를 돌려 친구 대릭을 빤히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대릭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줌을 싸러 간다는 등의 말을 중얼거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모닥불은 거의 꺼져버렸고 남은 표류목 한 개에서만 오렌지색 불빛이 조그맣게 일렁이고 있을 뿐이었다. 추워 보이네. 두애인이 입을 열더니 아이스박스 위에 앉아있는 조앤의 곁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정말 괜찮아. 조앤이 이렇게 말하자 두애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조앤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신경이 거슬렸다. 두애인이 그녀를 가까이 당겨 자신의 입으로 입술을 짓눌렀다. 조앤은 잠시 두애인의 행동에 동조하듯 가만히 있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는 편이 그나마 손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윽고 두애인이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다 대자 야! 하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그에게서 빠져나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이스박스 뚜껑이 열리며 두애인이 모래 위로 넘어졌다. 조애는 그가 웃음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 애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씨, 뭐야. 그는 자리에서 튀어오르듯 일어나 반바지와 다리에 달라붙은 모래를 털어냈다. 나 갈래. 조애는 이렇게 말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저 멀리 길 건너편에 희미한 불빛이 몇 개 보였는데 몸이 떨리자 시야에 맺힌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두애인이 그녀를 따라잡아 팔을 낚아챘다. 아니, 조금만 더 있다가 사람 놀리지 말고. 이건 어때? 두애인이 조앤의 팔을 꽉 틀어지자 그의 손가락이 살을 파고들었다. 조앤이 비명을 지르자 그는 팔을 놓아주었다. 조앤은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안녕, 조앤. 바다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산들바람 탓에
그 목소린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조에는 커다란 핑크색 비치 타월 위에 엎드려 있다가 말을 건 사람이 두웨인이라고 생각해서 신경질적으로 몸을 획 돌렸다. 하지만 피부가 새하얗고 멀쑥하게 생긴 소년이 그녀를 내려다보는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나 리처드야. 같은 학교 해리스 선생님의 사회 수업을 같이 들었잖아. 아, 안녕 리처드. 조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자세를 바꿔 드러누웠다. 두 사람은 모두 미드램에서 자라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같은 학교를 다녔다. 그가 같은 수업을 들었다는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조에는 그 세월 동안 리처드와 서로 말을 섞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다 메인주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이상한 기분이었다. 여기서 뭐해? 조앤이 물었다. 이모네 식구들, 이모와 이모부, 사촌형이 해마다 여름이면 여기서 한 달간 휴가를 보내거든. 올해는 나도 따라왔어. 한 달 내내? 온지 보름이 됐으니까 이제 보름 남은 거지. 어쨌든 맞아. 근데 넌 웬일이야? 어제 부모님이랑 언니랑 함께 왔어. 우린 보름 정도 있을 거야. 윈즈워드 리조트에서 지내. 아, 그렇구나. 나도 그래. 그는 마치 리조트까지의 거리를 가늠하려는 듯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다 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에는 두웨인과 마주치는 게 싫어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그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변 아래쪽으로 최대한 멀리 나와 있던 참이었다. 거기 좀 짜증나지 않아? 조앤이 말했다. 그래? 리처드가 조앤을 내려다본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 같았다. 조앤은 그의 시선이 자신의 턱 언저리에 내려앉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비키니 차림에 시선이 쏠린 것은 아니었다. 비록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스럽기는 했어도 말이다. 리처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름보다는 별명인 딕 혹은 조롱삼아 고자 딕으로 더 많이 불리던 아이였으니 어쩌면 여자애와 말해보는 게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다. 네 사촌형 어떤 사람이야? 누구? 두웨인 말이야? 그래. 어쩌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최악의 인간 쓰레기일지도 몰라. 정말? 조에는 굳이 번거롭게 흥분을 숨기려 하지 않고 반색했다. 그 대답이야말로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뭐가 그렇게 최악인데? 거의 모든 부분이. 그런 걸 왜 물어? 그 인간이랑 만나고 싶은 거야? 아니 뭐야? 이미 만난 적 있어. 어제 말이야. 정말? 그래. 어젯밤에 해변에서 모닥불 피우고 파티를 한다면서 초대하더라? 내가 돌았지. 나는 돌았는지 거기 갔었고. 혹시 너한테 덤벼든 거야? 조에는 반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가 속삭이며 말을 이었다. 그런 짓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도망쳤어. 그래. 그 인간이 평소 여자애들에 대해 말하는 투로 봐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뭐하니 운이 좋았나 보네. 그날 밤 조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치 자그마한 핀들이 온몸을 찔러 피부에 구멍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몸이 지나치게 뜨겁기도 했다. 킴벌. 주엔 그리브 웨일런과 재회하던 날 밤, 나는 인터넷에 접속해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방대한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다. 블랙번 공인중개회사의 홈페이지는 그곳에서 일하는 중개인, 대리인, 기타 사무실 직원들의 사진과 간단한 경력을 제공하고 있었다. 리처드 웨일런의 프로필 사진은 어느 햇살이 밝게 비치는 날에 커다란 정원 같은 것을 배경으로 찍은 것이었다. 그는 회색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고
마치 선상 생활을 오래 한 사람처럼 피부가 좋지 않았지만 얼굴은 멋들어지게 생긴 편이었다. 그의 사진과 함께 적혀있는 소개 문구에 따르면 취미는 패들보딩과 민물고기 낚시, 로드 자전거 타기였다. 아내가 있다는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 조앤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라고 확신하는 여자 팸 오닐은 자신의 취미를 승마와 보디서핑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긴 금발에 치아가 굉장히 새하얗게 빛났다. 비록 사진 보정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지금은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 그렇다면 리처드 웨일런이나 조앤보다 대략 10살은 어린 나이였다. 나는 이 사건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최선일까 고심을 하며 계획을 짜내려 했다. 하지만 그 대신 조앤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날 일찍 나를 찾아왔던 조앤이 아닌 내가 초임교사였던 15년 전 가르쳤던 학생 조앤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녀는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았고 매 수업 시간마다 적어도 한 번은 발언을 했다. 쪽지 시험과 에세이 시험 채점이 끝나고 나면 내게 항상 와서 점수가 A-였으면 A로, B뿔이었으면 A-로 올릴 수 있는지 물어보곤 했다. 부활절 연휴 직전 조앤이 얽힌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나는 예고도 없이 본 쪽지 시험 답안지를 채점해서 돌려주었다. 수업이 끝나자 조앤이 내게 다가왔다. 놀라울 것도 없었다. 나는 내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었고 조앤은 서 있었는데도 조앤의 키는 앉아있는 내 키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였다. 그리고 내가 학생들에게 나눠준 앤 섹스턴의 시를 전부 다 읽어야 한다고 확실히 말해주지 않았다면서 이 쪽지 시험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조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교실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소지품을 챙기고 있던 학생이 한 명 더 있었다. 메디슨 브라운. 그 아이 역시 체조 선수였으며 조앤의 친한 친구이기도 했다. 내가 보기에 그 아이는 조앤이 따지는 동안 기다려주려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메디슨은 거대한 배낭의 지퍼를 올리자마자 가방을 한쪽 어깨에 둘러매고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고개를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킴볼 선생님. 조앤 말로는 자기가 선생님한테 홀딱 반했대요. 나는 그 순간의 당혹감이 진정되기를 바라고 메디슨의 말을 무시하며 두 눈을 굴렸지만 조앤을 바라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처음엔 당혹감 때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방금 닫힌 문을 바라보는 조앤의 눈을 보니 당시 내가 보고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분노에 더 가까웠던 것 같다. 하지만 절대 문이 닫힌 교실 안에서 학생과 단둘이 있지 말라는 모린 블록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받침대를 괴어놓았다. 내가 자리로 돌아오자 조앤의 얼굴빛은 평소대로 돌아와 있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킴볼 선생님. 메디슨은 쌍년이거든요. 아, 욕해서 죄송해요. 둘이 친한 줄 알았는데? 누가요? 저랑 메디슨이요? 뭐 같은 체조부이긴 하지만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걔가 한 말은 그러니까 교사치고는 괜찮게 생겼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 취향 아니에요. 2주 후 메디슨 브라운이 바로 그 교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제임스 퍼솔은 한 손에 총을 든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꼼짝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제임스는 총을 들어올려 자신의 가슴, 그러니까 품이 넉넉한 겨울용 파카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제임스가 파카 깊숙이 숨겨놓은 총을 꺼낸 순간부터 그가 메디슨의 옆바닥에 쓰러지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2분 남짓.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그때 제임스가
전부 바닥에 엎드려!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수업 중 보통 그렇듯이 내 책상 앞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제임스, 얘기 좀 하자. 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다시 말을 건네려 입을 열었다가 금방 다물어버렸다. 만약 내가 다시 한번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시도를 한다면 그가 나를 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바닥에 주저앉은 다른 학생들처럼 조용히 있기로 결정하자 내 몸의 화학적 성질이 바뀌어 버렸다. 그 상황을 설명할 더 나은 설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뼈가 있던 자린 텅 비어버렸고 장기들은 액체화되었다. 마치 내 심장을 꺼내 제임스 퍼솔에게 바친 것처럼 가슴이 뻥 뚫려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대신 그가 메디슨 브라운에게 총알을 2방 박아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심지어 메디슨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제임스가 총을 쏘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계속해서 제임스 퍼솔을 바라보았다. 그는 꼭 총을 파카 안에 다시 넣는 듯한 동작을 취하다가 방아쇠를 당겼다. 제임스는 메디슨 옆 바닥에 쓰러졌다. 그래서 사생활 속 위기에 빠진 조앤 웨일런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나를 지목해 찾아왔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나는 항상 그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날 평범한 교사로, 더 나아가 그날들의 그들 인생을 최악의 순간으로 만들어버린 어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조앤은 나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 이유가 궁금했다. 조앤. 두웨인이 해변에서 조앤을 덮치려 했던 지난 토요일 밤 이후 조앤은 두웨인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 조앤은 두웨인의 사촌 동생 리처드를 찾아 리조트 입구에 갔다가 바 안까지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작은 선물 가게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문고판 책들이 진열된 갑판을 빙글빙글 돌려보다 문득 리조트 안 어딘가에 도서관에 있다고 했던 언니의 말을 떠올려냈다. 조앤은 만약 리처드가 리조트 안에 있다면 아마도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안쪽에는 리처드가 책 한 권을 든 채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저기 있잖아. 조앤은 지금까지 리처드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말했다. 여기가 네 아지트야? 뭐가? 이 도서실 말이야? 그런 셈이지. 어젯밤 일 기억해? 네 사촌형 두웨인이 날 덮치려는지 물어봤잖아. 조앤이 물었다. 리처드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걔는 만약 그럴 기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난 걔한테서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서도 도망쳐야 했어. 그는 리처드에게 멍자국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생각했지만 멍이 팔 안쪽 깊숙한 곳에 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입고 있던 스웨트 셔츠를 벗어야 했다. 리처드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 인간이 널 붙잡지 못해서 다행이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아는 사람 중 최악의 인간 쓰레기라고. 분명 강간을 저지른 적도 있을 거야. 꼭 그런 짓을 하는 놈처럼 말하고 다니거든. 그래서 내가 네 사촌형한테 복수하고 싶다면 좀 도와줄 거야? 리처드는 입술을 쭉 내밀며 그 말을 곱씹어 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연하지. 내가 배짱만 좀 있어도 그 인간 죽여버렸을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누구한테도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 텐데. 조앤은 깔깔대며 웃다가 말했다. 와, 정말이야? 뭐가? 진지하게 하는 말이냐고. 아니, 하지만 그런 생각은 많이 해봤어.
내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체포돼서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할 게 뻔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그놈은 진짜 끔찍하게 수영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수영을 하긴 하는데 딱 그뿐이야. 그냥 물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벅찬 것 같다니까?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자는 거네? 마음에 들어. 그 인간은 술이라면 언제나 사족을 못 쓰거든. 그러니 위스키 같은 거 한 병 가져다 준 다음에 완전히 취해서 헤엄치지 못할 때를 노려서 풀장 안으로 밀어버리는 거야. 있잖아. 조앤이 입을 열었다. 드웨인을 죽여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도가 거세게 치는 날을 골라서 걔를 방파제 끝까지 데려가 그냥 가장자리에서 밀어버리는 거야. 걔는 절대 바위 위로 기어 올라오지 못할 테니까. 그리고 그냥 걔가 미끄러진 거라고 말하면 충분해. 리처드는 그에 대해 곱씹어보듯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그런 식으로 말하기만 하면 될 거야. 내기를 해도 좋아. 넌 비 오는 날에는 절대 방파제 끝까지 걸어가지 못할걸?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그 인간은 꼼짝없이 거기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다음 내가 미끄러진 척하면서 실은 그 인간을 바다로 떠밀어버리는 거지. 설사 그 인간이 살아온다 해도 내가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모를 거야. 고마워, 조앤. 조앤은 두 손을 펼쳐 앞으로 내밀며 어깨를 으쓱했다. 리처드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채 한마디 덧붙였다. 완벽한 계획이야. 킴벌. 조앤을 만난 다음 날인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나는 다트퍼드 중심과 콜로니얼 로드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커피숍 문이 안쪽으로 열리더니 한 금발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조앤이 자신의 남편의 외도 상대라고 지목했던 여자, 팸 오닐의 프로필 사진과 약간 닮은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카운터 쪽으로 가서 차이티 한 잔을 주문했다. 약간 낮고 비음이 섞인 목소리였다. 검정색 정장 바지와 벨벳 플레이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매니저가 근무 복장으로 입을 법한 옷차림으로 보였다. 내 확신을 틀리지 않았다. 그 여자가 커피숍을 나가 길을 건너 단풍나무 아래 흰색 SUV 뒤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출입문의 꼭대기 부분이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30초 후 그녀는 다시 사무실 밖으로 나와 차 스마트키로 보이는 물건을 들어 올리고는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도로 안쪽 편에 주차되어 있던 파란색 도요타에서 삐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불빛이 한번 깜빡였다. 나는 내 소지품을 움켜쥐고 빠르게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켜둔 채 그녀가 나를 지나쳐 길을 따라 서쪽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팸이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녀가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했다. 어쨌든 화요일 저녁이었으니까. 하지만 팸은 테이스트 오브 홍콩이라고 적힌 중식 레스토랑의 주차장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차 안에 30초 동안 앉아있다가 비로소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낡은 아스팔트 위를 걷는 도중에도 상쾌한 가을 공기 속에서 떠도는 중국 음식 냄새가 풍겼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고기와 흑설탕 냄새였다. 혼자 오셨습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검정색 정장 바지와 흰색 버트다운 셔츠 차림의 키 큰 여자가 메뉴판을 들고 서 있었다. 아, 예, 술 한잔 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그녀는 반대편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나는 그녀를 지나 바 안으로 들어갔다. 카운터바 딱 중간 자리에 유일한 손님인 팸이 홀로 앉아 있었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의자에 앉는 순간
팸이 고개를 돌려 나를 살펴보고 있음을 눈치챘다. 내가 재킷을 벗기 시작하자 팸이 말을 걸었다. 그렇게 생판 처음 온 사람처럼 굴지 마세요. 괜찮으시다면 이리 오셔도 좋아요. 너무 들이대려는 건 아니었는데 바 안에 우리 둘뿐이라면 서로 나란히 앉아서 대화라도 나누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는 칵테일 라운지의 노란색 조명을 받으며 팸의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내가 물었다. 퇴근하자마자 바에 혼자 앉아있네요. 그러고 싶은 날인가 봐요. 무슨 일을 하시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어깨를 살짝 으쓱하더니 입을 열었다. 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일은 마음에 드시나요? 싫어하지는 않아요. 일도 잘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그냥... 그때 팸의 전화기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양해를 구하고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칵테일을 반쯤 비우니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나치게 술에 취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어쩜 폐모닐과 함께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셔 그가 회사 사장님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은 계획 같았다. 그것으로 사건 해결.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원래는 제니라는 친구와 1시간 전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1시간 후에나 도착한다고 하네요.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기 혹시 여자친구 필요하세요? 그 애가 지금 싱글이거든요. 굉장히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인이기도 하고요. 당신은 어떤가요? 나는 화제가 바뀌길 바라며 말을 건넸다. 뭐가 말이죠?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나요?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얼룩을 문질러 지우려는 듯 검지 손가락을 바 위에 대고 움직였다. 복잡하면서도 바보 같은 관계이기는 해요. 어서 벗어나야 할 텐데. 재밌는 얘기 같네요.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녀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만 그중에 재밌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세 사람 사이의 관계에 더 가까운 거려.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로 재밌는 얘기 같은데요? 나는 차를 몰아 케임브리지로 돌아오는 길에 이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서 곱씹어 보았다. 팸은 자신이 맺고 있는 것은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세 사람 사이의 관계에 더 가깝다고 했다.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여전히 의문스러웠다. 자신이 부부 사이에 끼어든 여자라는 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털어놓은 걸까? 조앤. 늦은 오후가 되어 태양의 고도가 한층 낮아지고 나면 가끔 조앤은 수건만 한 장 들고 수영을 하러 가기도 했다. 그날 조앤은 바다에서 나오다가 도앤을 보았다. 저기서 수영하는 걸 봤어. 도앤이 말을 걸었다. 그래? 저기... 도앤은 고개를 획 돌리며 말을 걸었다. 그날 밤에 상황이 좀 그렇게 돼서 미안해. 조앤은 그와 관련된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저 이렇게 대꾸했다. 그러시든가. 도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말을 이었다. 저기, 그날 일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혹시 한 번 더 같이 놀고 싶지 않아? 해변에서 말이야. 그래, 좋아. 어쩌면 갈지도 몰라. 좋았어. 조앤은 몸을 말리고 싶었지만 도앤 앞에서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조앤은 계속 타올로 몸을 감싼 채 자기 샌들을 찾아 신고는 발가락 사이에 낀 모래 알갱이를 애써 무시했다.
이제 돌아가려고. 추워서 말이야. 아, 그래. 오늘 밤에 보자. 그는 어색하게 몸을 돌려 호텔 쪽으로 향했다. 그래서 넌 갈 거야? 말 거야? 어디 말이야? 드웨인이 여는 해변 파티에? 그래. 갈 생각은 없는데 아무래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난번에 갔을 때 걔가 나를 덮치려고 했다니까? 이번엔 아마 날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리처드가 씩 웃자 새하얀 치아가 드러났다. 드웨인이 연쇄 살인범 같지는 않은데 적어도 아직은 말이야. 어째서 내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끼를 달고 유혹하는 거지. 지난번에 했던 얘기 기억해? 드웨인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인간을 방파제 끝까지 데리고 가서 물속에 떠미는 거라고 말이야. 그래. 자, 그러면 먼저 그 인간의 흥미를 끌어야 돼. 너랑 진짜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방파제까지 데려오는 건 쉬울 거야. 그 새끼를 바닷속으로 밀어버리자고? 리처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조에는 그의 눈을 보고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농담하는 거 아니야. 조앤이 말했다. 해치워버리자. 재밌을 거야. 네가 그놈을 한밤중에 방파제 끝으로 불러내야 할 거야. 그건 전혀 어렵지 않아. 그러면 내가 그 인간을 물속으로 떠밀 수 있어. 좋아. 그 일을 끝내고 나면 넌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거야. 연기를 해야 할 거라고. 조앤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대답했다. 그것도 전혀 어렵지 않아. 킴벌. 나는 양동이로 들이붓는 것처럼 거세게 내리는 비가 차 금속 천장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리처드가 서류철을 든 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주차장에 있는 다른 차들을 훑어보며 팸의 도요타가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그 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를 미행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에게 내 모습을 들킨 적이 없다고 나름 확신했기 때문에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바에서 가볍게 한 잔이라도 하면서 리처드가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방금 도착했어. 리처드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는 두 사람에게 한 잔씩 사겠다고 제안했다. 두 여자는 재킷을 벗고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중 키가 크고 몹시 여위인 여자는 블랙번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직원 목록에서 본 친숙한 얼굴이었다. 나는 이미 받아놓은 계산서 위에 음식값을 치르기에 충분한 돈을 올려놓았다. 아무래도 이 자리는 직장 동료 모임인 것 같았는데 그렇다면 팸 역시 곧 나타날 게 뻔하니 이 자리를 뜨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었다. 나는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주차장 저편에 있는 내 차를 향해 다가갔다. 내가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내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곧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머, 당신이네요. 나는 몸을 돌려 팸을 바라보았다.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니트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헨리 맞죠? 팸이에요. 며칠 전 밤에 그 레스토랑에서 만났잖아요. 아, 예, 맞아요. 지금 그렇게 깜짝 놀란 표정을 짓지만 않았어도 저를 쫓아다니는 게 아닌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팸은 치아를 전혀 드러내지 않으며 미소를 지었다. 실은 조금 쫓아다니는 중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팸의 얼굴에 기쁘면서도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다시 한번 테이스트 오브 홍콩에 들러서 마이타이를 한 잔 더 마실 생각이었거든요. 오늘 밤에 가볼까 했는데 문을 일찍 연 것 같지 않아서 말입니다. 거기서 당신을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즐거웠으니까요. 직장 동료 생일 파티가 있는데 오래 끌 것 같진 않아요.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셨죠? 팸은 이렇게 말하며 손을 뻗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실제로 내가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고작 1시간이었다. 놀랍게도 팸은 혼자 들어왔다. 블랙번 공인중개사의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했다. 팸은 사람들로 가득한 바 쪽을 향해 손을 흔들더니 이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내가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빙그르 돌려 팸을 맞이하자 그녀가 내 뺨에 키스를 했다. 조앤. 방파제 끝까지 걸어가 본 적 있어? 조앤이 물었다. 그럼 많이 가봤어. 해변에서 도에이는 조앤 옆에 등을 대고 누운 채 두 손을 겹쳐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 조앤이 누운 자리에서 그의 겨드랑이에 바른 흰색 데오드란트 자국이 살짝 보였다. 그렇겠지. 그런데 밤에 가본 적은 있어? 밤엔 없는데? 그럼 너는? 당연히 가봤지. 장난 아니었어. 정말? 전날 밤에 조앤은 리처드와 함께 방파제까지 걸어가 보았다. 방파제 맨 끝부분부터 바닷속으로 경사를 이루기 시작해서 그쪽을 따라 기어 내려가면 가장자리에 해초가 달라붙은 비교적 평평한 바위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다. 그중 한 곳은 유독 돌출이 되어 어느 정도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난 여기에 숨어 있을게. 리처드가 말했다. 그림자 속에 틀어박혀서 말이야. 너는 그 인간을 이리로 데리고 와서 이 자리가 부서지는 파도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말해. 그러면 그 인간은 너를 따라 내려올 거야. 그때 내가 나와서 뒤에서 그 인간을 떠밀어 버리는 거지. 킴벌. 와인 괜찮아요? 나는 팸 오닐의 집안에 있는 흰색 소파에 앉아 다른 사람의 사적인 공간에 갑자기 들어가게 됐을 때 익숙하리 만큼 번번하게 발생하는 어딘가 어긋난 감각을 느끼는 중이었다. 그녀를 따라 침실이 하나 딸린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건 실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팸은 자신의 와인잔을 유리로 만든 커피 테이블 위 TV 리모컨 옆에 내려놓았다. 걱정 말아요. 나도 뻔한 인간인거려. 그렇다면 당신 얘기 좀 해봐요. 당신이 말한 그 복잡한 관계는 어떻게 된 건가요? 흔한 얘기예요. 결혼한 남자인데 결혼 생활이 불행하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팸이 한쪽 귓볼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자 나는 그녀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남잔 무슨 일을 합니까?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와인잔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다. 그거 참 편하겠네요. 나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 이야기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대신 농담을 나누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끝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이전에도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어째서 이번엔 다른 거죠? 예전에는 사실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도 그런 게 아니라고 애써 외면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랑 정말 끝났다는 걸 알아요. 그냥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 이야기 말고 화제를 좀 바꿔봐요. 좀 우울해지네요. 팸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 남자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요. 맞아요. 당신이 물어보지 않았나요? 당신 잘못이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와인을 다 마시자 그녀는 내 잔이 비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와인을 좀 더 마시고 싶은지 물었다.
아무래도 가야 할 것 같군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운전 괜찮겠어요? 괜찮을 겁니다. 만두를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만두가 알코올을 다 흡수해버린 것 같아요. 팸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우린 키스를 했다. 지인 사이에 나누는 친밀한 작별 인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긴 키스였다. 키스 좋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집까지 차를 몰면 안 되겠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군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우린 다시 키스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정말 멋진 키스였다. 합리화라는 것은 알지만 그녀와 밤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불륜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조앤. 결국 두웨이는 한바위 위에 앉아 조앤을 끌어당겨 옆에 앉힌 다음 키스를 하려고 달려들었다. 조앤이 가볍게 키스를 받아주자 곧바로 그의 손이 조앤의 가슴으로 향했다. 저기 방파제 끝까지 가자. 그쪽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조앤이 말했다. 아, 알았어. 그쪽에 침대라도 있나 보지? 두웨이는 자신의 농담이 재밌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맨 끝까지 가보자. 저쪽 바위가 평평하고 괜찮아. 좋아. 그가 선선히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방파제 끄트머리를 향해 재빨리 내려갔다. 이쪽으로 조금만 돌아와. 여기가 훨씬 평평해. 조앤이 말했다. 도앤은 겁에 질린 고양이처럼 몸을 바싹 웅크린 채 조앤이 있는 곳으로 움직였다. 아, 그래, 못 볼 정도는 아니네. 그런데 언제까지 여기서 몰려오는 폭풍이나 보고 있어야 하는 거야? 하고 싶어? 당연하지. 도앤은 이렇게 말하며 몸 전체를 어색하게 낮춰 조앤의 입을 향해 다가왔다. 두 사람의 이가 서로 부딪히자 도앤의 입에서 맥주 맛이 났다. 있잖아. 조앤은 이렇게 말하며 도앤의 손을 잡았다. 이쪽에 서 있어봐. 나는 이쪽에 설 테니까. 나만 믿어. 나만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보네. 조앤은 두 손으로 도앤의 턱을 잡아 끌어당겨 그에게 키스했다. 도앤이 소나기에 힘을 풀자 조앤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섰다. 그때 리처드의 모습이 보였다. 리처드는 어느새 떨어진 바위 뒤에서 나와 도앤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청바지와 후드 재킷 차림이었는데 모두 물보라에 푹 젖은 상태였다. 리처드는 균형을 잡기 위해 여전히 한 손으로 바위를 짚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조앤은 조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 고개를 돌렸다. 차, 이런 X같은 새끼가. 조앤은 이렇게 말하며 온 힘을 다해 도앤을 떠밀었다.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이 바닥에 미끄러져 마찰력을 잃는 바람에 조앤은 뒤로 넘어져 꼬리뼈를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반면 도앤은 고작 리처드가 있는 뒤쪽 방향으로 비틀거릴 뿐이었다. 조앤은 바닥에 앉은 채로 뒤쪽에서 리처드가 휘청거리는 도앤을 붙잡아 바위 가장자리 쪽으로 그의 몸을 돌려 거세게 밀어내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도앤의 발이 지면에서 벗어나더니 등이 먼저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어느 바위 모서리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도앤은 비명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바위 끝 너머로 미끄러졌다. 조앤은 두 발을 땅에 대고 벌떡 일어섰다. 리처드는 얼어붙은 듯 도앤이 바위 모서리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앤은 한 손으로 해초다발을 움켜쥔 채 다른 손을 머리 위로 흔드는 중이었다. 조앤은 리처드가 무슨 짓이라도 하기를 도앤을 걷어차 그를 바위 가장자리 밖으로 밀어내 물속으로 처박아 버리기를 기다렸지만 거대한 파도가 밀려들어와 도앤의 몸을 완전히 덮어버렸고 리처드를 조앤이 있는 뒤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조앤과 리처드 모두 흠뻑 젖고 말았다.
파도가 물러나자 두웨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새낀 죽었어. 조앤이 말했다. 킴벌. 나는 극도로 피곤했고 또 전문가답지 못하다는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전 내내 팸과 함께 밤을 보낸 것이 실수였다고 자학하는 중이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 어떻게든 팸이 오늘 어느 빈집이나 시간제로 요금을 받는 모텔에서 리처드를 만나고 나는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 이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었다. 만약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조앤 웨일런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물러나는 것이 윤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리처드 집 근처 교차로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다음 모자를 귀까지 푹 눌러쓴 채 밖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정오가 조금 지나자 리처드의 은색 BMW가 건물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며 콜로니얼 로드를 따라 내가 주차를 한 곳의 반대편으로 향했다. 내가 픽업 트럭에 시동을 걸고 방향 지시등을 켜는 순간 블랙번 공인중개사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더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다. 파란색 토요타였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차를 세운 다음 팸이 도로로 나와 리처드가 향했던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30초 동안 기다렸다가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나는 매물 표지판이 있는 곳에 도착해 카메라를 꺼내 표지판 사진을 찍은 다음 자갈이 깔린 진입로를 따라 내려갔다. 만약 무슨 이유로든 리처드가 밖으로 나와 나를 가로막으려 한다면 집을 보러 왔다고 둘러대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팸이 밖으로 나온다면 그런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터였다. 나는 진입로를 반쯤 지난 시점에서 이미 텅 비어있는 창문들을 살펴보며 어느 쪽이 침실일지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2차례 들렸다. 그 소린 집 안에서 난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가 총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잠시 동안 얼어붙어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그 소리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애써 치부했다. 자갈을 소리내어 밟으며 다시 움직이는 도중에 3번째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차 2대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다.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문에는 짙은 갈색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고 양쪽으로 세공을 하고 가장자리를 비스듬히 깎아낸 길다란 유리 2장이 끼워져 있었다. 나는 그 유리를 통해 안쪽을 들여다봤지만 카펫이 깔린 계단과 그 아래쪽에 놓인 커다랗고 화려한 꽃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초인종이 보여서 눌러볼까 고심도 해봤지만 만약 집 안에 있는 자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위험해질 것이었다. 나는 총 소지 허가증과 389경 리버볼 모두를 가지고 있었는데 둘 모두 케임브리지에 있는 내 사무실 서류 보관함에 넣고 잠가두었다.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아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소독약 냄새가 풍기는 깔끔한 집안에 총을 발사하면서 배출된 톡 쏘는 듯한 매캐한 연기가 떠돌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카펫이 깔린 계단을 5단 올라가 보니 왼쪽에는 주방, 오른쪽으로는 거실로 통하는 복도가 있었다. 먼저 팸의 시체가 보였다. 그녀는 베이지색 소파에 앉아 고개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있었다. 무릎에 피가 고여 있었고 목 한쪽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내가 팸을 보고 있는 자리는 그녀를 마주보고 있는 똑같이 생긴 베이지색 소파 뒤쪽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조용히 이동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 다른 소파 뒤쪽으로 다가가다가 리처드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는 팸을 마주본 채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아직 발을 바닥에 고정한 채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나는 리처드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스미스 앤 웨슨의 MAP 자동 권총과 그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나 있는 그을린 총상을 발견했다. 그가 머리를 대고 있는 자리는 선홍색 피로 흠뻑 젖은 상태였고 소파에 팔걸인 뇌와 두개골의 흰색 파편으로 얼룩져 있었다. 킴벌. 내가 데크가 깔린 복층집 안으로 들어가서 리처드 웨일런과 팸 오닐의 시체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조앤 웨일런이 보낸 수표가 동봉된 우편물이 도착했다. 물론 나는 절대 청구서를 보내지 않았고 그 수표에 적힌 액수는 원래 지불하기로 한 수임료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다. 또한 그녀는 짧은 메모를 한 장 첨부했다. 킴벌 선생님, 제게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으셨지만 전 선생님이 쓰신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요. 시체를 발견하신 것은 유감이지만 적어도 경찰에게 목격하신 걸 진술하실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리처드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절대 선생님을 찾아뵙지 않았을 텐데요. 부디 잘 지내시길 바라요. 주앤 그리브 웨일런. 뱀 오늘이 리처드 웨일런을 두려워하고 있다거나 그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심정을 당신에게 명확하게 내비쳤습니까? 콜로이 형사가 물었다. 그는 머리숱이 드문드문했지만 그럼에도 25살을 넘긴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팸이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힌 적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그녀가 그 남자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조금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녀가 분명 상대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말하려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 생각엔 그녀는 정말 그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팸이 리처드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나는 콜로이 형사가 무슨 작업을 벌이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리처드 웨일런이 팸 오닐에게 총을 2발 쏜 다음 자신의 머리에 3번째 총알을 박아놓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전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리처드는 팸이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아마 팸이 금요일 점심시간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을 것이다. 어쩌면 팸은 진작에 이만 끝내자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리처드는 팸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차를 2대 봤습니다. 한 대는 팸 오닐의 차였고 다른 한 대는 리처드 웨일의 차였습니다. 차고에 한 대가 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2번째 진술을 마친 이후로는 빙햄 경찰서나 주 경찰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스턴 글로브지에서 매일같이 이 사건을 다루다가 이제는 간간히 언급하는 정도였다. 나는 조인이 보낸 편지를 수차례 읽어본 후 내 사무실 벽장으로 향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선을 주지 않는 내 인생의 일부를 모조리 넣어둔 곳이었다. 나는 그 안에 넣어둔 물건을 모조리 꺼내 다트퍼드 미드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던 시절 물건을 넣어둔 판지 상자를 찾아냈다. 나는 학생들과 그들이 진학할 대학과 대학 생활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래서 나는 백지를 돌리고 10년 후에 자신은 어느 곳에 서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적어보라고 주문했다. 조회는 장래 예측에 가장 긴 글을 남긴 학생 중 한 명이었다. 킴볼 선생님, 10년 후에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은 란터켓에서 보트를 타던 중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경찰은 트로피 와이프인 저를 의심하지만 리처드 기어가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저는 그의 요트에 타고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제공해 줄 거예요. 그녀는 문단 마지막에 웃는 얼굴을 하나 그려놓은 것을 보자 나는 15년 전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조앤 그리브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요약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재미있으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가 하는 농담은 언제나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금 소름 끼치는 구석도 있었다. 나는 지금 조앤이 쓴 글을 읽으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조앤의 남편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리처드 기어라는 이름 역시 기이하게도 우연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리처드. 리처드가 조앤 그리브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 그는 조앤에 대한 생각을 이전보다는 덜 하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종종 그녀를 떠올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프린스 자재점에서 화요일 오후 교대 근무를 하던 중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조앤이 배터리 코너를 둘러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조앤이 그가 있는 곳을 흘낏 바라보다가 두 사람이 눈이 서로 마주치자 손에 들고 있던 9볼트 배터리 한 팩을 진열대 위에 도로 내려놓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 결혼했어. 들었어. 남편 이름도 리처드야. 그것도 들었어. 리처드는 미소를 지었다. 리치 웨일런 맞지? 같은 고등학교 다니던. 유감스럽게도 맞아. 지금은 애칭 대신 리처드라는 이름을 쓰지만. 넌 어때? 어떻게 지내고 있어? 리처드는 사실 조앤이 단지 예의상 혹은 그저 그의 인생에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려는 의도에서 물어보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엄만 결국 죽었는데 잘된 일이지. 이웃 아버지는 플로리다로 이주했어. 그것도 잘된 일이고. 난 아직 건축 자재점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건 너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까. 가끔은 지루할 때도 있지만 이제 널 만나게 되니 전부 다 한결 나아지네. 네가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엄청 궁금한데? 조앤은 앉아있던 의자를 리차드를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끌고 가서 몸을 기울였다. 내 남편을 죽이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 하지만 네 도움이 필요해. 조앤이 결혼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충분히 예상한 말이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남편을 죽여줬으면 좋겠어? 조앤은 한 손을 슬며시 리처드에게 뻗어 그의 허벅지를 움켜쥔 다음 다른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리처드는 온몸이 전기에 휩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거의 열기가 파도처럼 들이닥치는 기분이었다. 조앤이 자신을 만질 때마다 늘 드는 느낌이었다. 조앤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네가 정말로 도와주고 싶다면 말이지. 내가 도와줄게. 리치 웨일런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기억이 나네. 대책 없는 쓰레기였잖아. 조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쓰레기였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난 더는 견딜 수 없는 남자랑 결혼한 처지라고. 그것도 내 친구와 바람이나 피우는 사람하고 말이지. 그게 확실해? 조앤이 잠시 입을 다물자 리처드는 조앤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어떨까 고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앤은 이내 말을 이었다. 내 남편이랑 자고 다니는 여자는 팸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 사무실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 난 팸을 잘 알아. 그 애가 처음 거기서 일할 때부터 우린 친구가 됐는데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 남편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넋두리를 계속 늘어놓더라고. 그래서 난 그 애를 설득해서 네 남편이랑 자라고 설득했다고? 사실 맞아. 내 남편이 바람둥이인지 알고 싶으니 내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 애에게도 나쁜 일은 아닐 거라고. 리치 웨일이 쓰레기라는 사실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지만 잠자리 솜씨 하나만큼은 훌륭하다고 말해줬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심지어 팬은 남편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둘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준 적도 있었어.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좀 거북하더라. 아니, 엄청나게 거북했어. 팸한테 그 개자식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행복하다는 말까지 했지만 말이지.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걱정이 돼. 그 애가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 두 사람이 뭘 할지는 뻔하거든. 엄청 비싼 값을 매겨서 팔리지 않는 집이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은 요즘 금요일마다 그 집에 가 있어. 넌 그곳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면 될 거야. 그리고 리처드가 팸을 쏘고 자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 그리고 목격자도 하나 확보했고, 아니, 목격자를 하나 점 찍어놨다고 해야겠네. 목격자가 왜 필요한데?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으니까. 리처드와 팸이 그 빈집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총성을 듣고 나서 시체를 발견해줄 사람 말이야. 그러면 내게는 알리바이가 생길 테고. 당연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완벽할 거야, 리처드.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업적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 맞아. 리처드는 대답하며 조앤에게 그 계획에 대해 물어보는 것에만 집중했다. 계획의 세부 사항을 듣고 싶어 몸이 달았기 때문이다. 리처드는 정말 오랜만에 그런 목적의식을 가져본 것이었다. 굉장한 완벽한 업적이지. 난 아직도 메인주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너와 두웨인과 함께 그 방파제에 있었던 때가. 나도 그 생각을 자주 해. 그때부터 쭉 말이지. 그래서 날 도와줄 거야? 도와줄게. 다행이야. 조앤은 이렇게 대답하며 의자에 앉은 채 살짝 뛰어올랐다. 그러자 리처드는 고등학교 시절의 조앤을 다시 볼 수 있었다. 당시 조앤은 여왕벌 같은 애였으니까. 킴볼 선생님 기억나? 그 영어 교사 말이야. 그 사람 수업은 들은 적 없지만 물론 기억하고 있지. 그 사람 수업 시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맞지? 그래, 완전히 겁을 집어먹어서 옴짝달싹 못했던 거 알아? 그 일이 벌어지는 내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완전히 얼어붙어 있더라. 그 사람이 그 뒤로 교사를 그만뒀다는 건 알고 있어? 나도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이것저것 알아보니 그 사람이 이제 사설 탐정이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앞으론 우리의 좋은 목격자가 돼줄 거야. 쉬운 일은 아니네. 리처드가 말했다. 두 사람을 쏴 죽이는 거 말이야? 아니면 내 남편이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말이야? 두 사람을 쏴 죽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다른 일이 문제지. 알아. 하지만 네가 잘 해낼 수만 있다면 우린 완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하지만 네가 성공하지 못해서 경찰이 그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의심을 하게 되더라도 100만 년이 걸려도 네가 의심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경찰은 아마 내가 두 사람을 죽였다고 의심을 하겠지만 그 시간에 난 고객과 커피를 마시고 있을 테니 내게는 알리바이가 있는 셈이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두 사람을 엮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우리 기억뿐인걸. 날 믿어.
설사 그들을 죽이는 일이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완전 범죄가 될 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알았어. 리처드는 조앤이 자신이 완벽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자 마음이 놓였다. 놀랄 일은 아니었다. 조앤이 행동하는 방식 그대로였던 것이다. 조앤은 리처드의 사촌형 두앤을 죽이는 일을 도와줄 때도 일이 잘못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에 리처드가 제임스 퍼솔로 하여금 메디슨 브라운을 죽이도록 했을 때도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조앤과 리처드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점이야말로 그들을 보호해주는 초능력이었다. 리처드. 리치 웨일런과 팸 오닐을 살해한 후 리처드가 느낀 희열은 오래가지 못했다. 죄책감이나 붙잡힐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 아니라 다시 건축 자재점에 출근해서 사장 조지나 점포 매니저 마리의 지시를 받는 것이 거의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리처드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살인을 저지른 후 한 번 더 변해버렸고 그런 변화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할 터였다. 그들은 그저 리처드를 크래프츠맨에서 보낸 화물을 풀어 전시를 하거나 콜로 부인이 강력 접착제를 찾는 일을 도와주는데 써먹을 뿐이었다. 킴볼.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엘리자베스 그리브의 시집을 2권 수령했다. 나는 끝에서 2번째 시가 가장 흥미로워서 연달아 3번 읽어보았다. 조류, 1999년 캐너윅. 같이 가자고 하니 왔지. 바람이 빗질한 언덕과 습지가 보이는 곳으로 인형 부속처럼 부서지기 쉬운 개가 가득한 바닷가 웅덩이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라. 당신도 이곳에 오다니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가. 입술이 파랗게 변한 남자의 입술이 파랗게 변한 딸. 그리고 내 어린 여동생은 이제 막 살인을 저지를 나이가 되어 소년과 차단선을 넘어 헤엄치다가 홀로 돌아왔어. 이 시에서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은 화자의 여동생에게 바친 대목이었다. 나는 컴퓨터로 달려들어 1999년 캐너윅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해에 일어난 사건은 전혀 찾을 수 없었지만 2000년에 일어난 익사 사건은 하나 찾아내고 말았다. 드웨인 위즈니악이라는 10대 소년이 늦은 밤 캐너윅 해변 방파제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다가 익사한 사건이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 소년과 함께 수영을 하던 소녀가 그가 묵고 있던 윈드워드 리조트 직원에게 신고했다고 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익사 사건에 대한 후속 기사를 하나 찾아냈다. 드웨인은 부모님 및 사촌 동생과 함께 그 리조트에 한 달 정도 머무르는 중이었다. 부모님은 코네티컷주 웨스트 하드퍼드에 거주하는 팻과 에블린, 위즈니악이었고 사촌 동생은 매사추세츠주 미들렘에 사는 리처드 시든이었다. 나는 미들렘에 사는 리처드 시든이라는 사람에 대해 검색해 보았지만 그 기사에서 이름이 한 번 언급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내게 친숙하게 들렸다. 나는 충동적으로 벽장으로 향해 내 인생의 일부를 처박아 두었던 판지 상자를 다시 꺼냈다. 그 안에는 영어 교과 부장이었던 모린이 보내준 다트퍼드 미드랜 고등학교 2003년 영감이 새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들어있었다. 나는 졸업생 명단에 실린 페이지를 넘겨보다가 살짝 옆을 보고 찍은 리처드 시든의 사진을 발견했다.
풍성한 흑발에 얼굴에서는 칼날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리처드는 제임스 퍼솔, 내 수업 시간에 메디슨 브라운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학생과 친한 사이였다. 실상 내 기억에 따르면 리처드 시드는 제임스 퍼솔의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었다. 나는 리처드 시든의 사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윤이 나는 연간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면서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를 찾아낼 수 있을지 고심했다. 리처드. 그 애가 메디슨 브라운을 죽인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 모르겠어. 리처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가 그 애랑 협정을 맺을 수도 있어. 총을 2정 갖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너희 둘이 각자 같은 시간에 다른 교실에서 총을 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잖아. 넌 아무도 죽이지 않을 테지만 그 애 모를 거야. 그러면 그냥 그 애한테 가서 나한테 계획이 하나 있다고 말하라는 거야? 그 애 메디슨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는 같은 시간에 아니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거야. 정말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고 말해. 학교에 몰래 총을 가져와서 2 사람 모두 각자 사냥을 하는 거라고. 그 애가 네 사냥감을 골라주고 넌 그의 사냥감을 골라주겠다고 말해. 그러면 너는 총을 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거지. 진짜 그런 계획을 실행할 것처럼 말하지 말고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멋진 일인지 말하는 것으로 충분해. 네가 먼저 진짜로 하자고 해서는 안 돼. 제안은 그 애가 하도록 내버려둬. 리처드는 첫 번째 총성을 들었다. 그 작게 터지는 소리는 무엇으로도 들릴 수 있는 소리였기 때문에 수업을 듣던 학생들 대부분은 모노프린트 작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브라이언트 선생은 2번의 총성이 더 들리자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치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각도를 찾듯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리처드는 그런 모습이 마치 지평선 너머의 위험을 감지하는 미어캣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안내 스피커가 작동하더니 모든 교사들은 안전한 위치에서 대기하라는 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중 한 여학생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리처드는 총성이 더 들리기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총성은 들리지 않았다. 리처드는 자신들이 또 한 번 해냈음을 알게 됐다. 조앤과 리처드가 해낸 것이다. 왜 조앤의 말을 의심했던 걸까? 킴볼. 내가 발굴한 것 중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유일한 단서는 매사추세츠주 미드램시에 살았던 도널드와 줄리 시든의 주소뿐이었다. 핸드폰을 꺼내 경찰 시절 파트너였던 로버타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로버타는 아직 보스턴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헨리구나. 안녕 제임스. 어떻게 지내? 나야 잘 지내지. 통화 괜찮아? 괜찮고 말고. 너한테 전화나 한번 걸어볼까 생각하던 중이었어. 빙햄에서 발생한 사건에 네 이름이 튀어나왔잖아. 아, 그 기사 봤어? 그래.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너라는 기사도 읽었어. 나 맞아. 세상에, 무슨 난장판이래. 그쪽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었나? 나도 그렇다고 들었지만 확인해 본 건 아니야. 무슨 사건인지 나름 뻔하잖아. 내가 품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제임스에게 말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한 로버타를 말려들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 넌 실제 사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리나 하려고 전화를 거는 사람은 아니지 않니? 로버타가 내 속내를 읽고 이렇게 말하자
나는 로버타가 반쯤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을 그려볼 수 있었다. 알고 보니 나는 보스턴 경찰서 소속 경찰이었던 시절보다 로버타 제임스를 훨씬 더 그리워했던 것이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게.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 말해봐. 차 번호랑 집 주소가 하나씩 있는데 양쪽 다 어떤 사람 명인지 확인해줬으면 좋겠어. 그건 공문서를 열람해야 하는 일이잖아, 킴벌? 그런 짓은... 미안, 내가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야, 차 번호랑 주소나 말해. 다시 전화 걸게. 차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차 명의는 리처드 보이어스 시든이라는 사람 앞으로 돼 있고 집은 도널드 키저 시든의 소유로 등록돼 있어. 도움이 됐어? 당연하지. 그리고 그저 시간을 아끼고 싶어서 한 일인데 두 사람 모두 전과가 있는지 찾아봤어. 오, 고마워. 도널드 키저 시든은 1972년 매사추세츠주 홀리요크시에서 직장 동료에게 공갈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어. 그리고 리처드 보이어스 시드는 전과 기록은 없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나 빚졌네. 별거 아니야. 그래도 스카치 위스키 한 병 살게. 언제라도 좋아. 나는 차를 몰아 케임브리지로 돌아가며 리처드 시든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2000년에 그의 사촌형은 윈드워드 리조트에서 그와 함께 휴가를 보내던 중에 익사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확인해봐야 할 문제지만 조앤 그리브 역시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후 리처드 시든의 친구 제임스 퍼솔은 총을 쏴서 메디슨 브라운을 죽인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앤 그리브는 당시 그들과 같은 교실에 있었고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조앤은 메디슨 브라운과 다투던 중이었다. 조앤 그리브는 당시 그들과 같은 교실에 있었고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조앤은 메디슨 브라운과 다투던 중이었다.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뭔가 있는 것 같았다. 킴볼 사설탐정은 조앤과 리처드의 계획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후에 진정한 킴볼의 구원투수, 착한 살인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책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